푸틴 입장에서는 4년 가까운 전쟁을 했는데 국민들한테 내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해서 4년간 싸워서 이런 걸 얻었다는 전리품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변변치 않은 거죠. 지금 트럼프가 이제 바짝 몸이 좀 달아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러시아가 푸틴이 이거 받아들이지 않으면 공격해버리겠다, 제재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지금 좀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러우 전쟁 휴전 협상 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신다면요? 지난 크리스마스 상황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좀 많은 전쟁과 관련해서 변화 모습을 보인 것 같아요. 치열한 서로 그 교전도 있었습니다. 러시아도 뭐 한 700발 정도의 미사일을 쏴가지고 우크라이나 깊숙한 곳까지 공격을 했고요. 특히 우크라이나도 러시아에 대한 어떤 공격들, 이런 것들에서 지금 유조선 같은 거 많이 공격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종전을 앞두고 한치라도 더 땅을 뺏거나 상대한테 타격을 줘가지고 유리한 입장에 서려는 이런 상황인데, 미국의 역할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종전과 관련한 어떤 프레임워크를 좀 만드는 이런 거에 지금 트럼프가 아주 그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누가 개입하고 있냐면 트럼프의 맞서인 쿠슈너가 여기에 특사 형태로 이제 들어가서 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트럼프의 그 사저가 있는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거기에서 뭔가 좀 협상을 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대표들도 와가지고 좀 협상을 하고 이랬는데 이게 좀 가닥은 잡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미국이 내놨던 종전 합의안은 28개 조항으로 돼 있었는데 사실은 우크라이나한테 엄청 불리한 거였어요. 그래서 젤렌스키가 수용을 안 하고, 말하자면 야 러시아가 원하는 대로 대충 좀 내줘. 그리고 러시아 너희 안전보장 해줄게 하는데 그 안전보장이 좀 허술했거든요. 그래서 젤렌스키의 불만을 좀 받아들여가지고 이걸 20개로 줄였는데 젤렌스키가 여기에 대해서 좀 만족을 하고 있어요. 그냥 안전보장도 이제 뭐 나토에 가입하는 문제, 이런 문제까지도 전향적으로 논의가 되니까 그럼 좀 해볼게요 했는데, 문제는 이제 푸틴이 이걸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어간해서 그런 중재안 20개 항으로 나온 이제 수정안을 그 러시아 특사가 푸틴한테 이제 보고를 하는데, 푸틴이 그거를 보고 결정을 해서 오케이 하면은 이제 좀 진전이 갈 수 있는 거고, 다시 거부를 하게 되면은 조금 좀 곤란한 상황이 되는데, 지금 트럼프가 이제 바짝 몸이 좀 달아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러시아가 푸틴이 이거 받아들이지 않으면 공격해버리겠다, 제재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지금 좀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미국의 종전하는 누구에게 더 유리하고 러시아는 왜 거부하고 있나요? 우크라이나한테 좀 유리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의 어떤 전선, 이 양측이 이제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이 전선을 그대로 고착시키는 게 이제 핵심이고요. 또 하나는 우크라이나 안전보장 문제거든요. 근데 푸틴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되면 현재 있는 상황이 고착된다? 이렇게 되면 푸틴 입장에서는 4년 가까운 전쟁을 했는데 이게 뭐 6.25 전쟁보다도 더 길어졌어요. 이제 국민들한테 내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해서 4년간 싸워서 이런 걸 얻었다는 전리품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변변치 않은 거죠. 사실 많은 러시아 청년 군인들이 가서 죽고 뭐 군수 이런 부분 때문에 러시아도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이게 저 조그만 나라 우크라이나 상대로 해서 4년 동안 푸틴 너 싸우더니 겨우 이거야? 뭐 이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니까 푸틴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에 지금 점령하고 있는 땅뿐만 아니라 자기네들이 교전 중인 지역도 추가로 좀 영토로 확보했으면 좋겠다, 이런 욕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제재를 좀 완화해 달라,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러시아에 대한 어떤 그동안의 제재, 이런 부분이 좀 완화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이 중재안에는 분명하게 좀 담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역을 보니까 수미 지역이라든가 하르카우 같은 완전히 러시아가 장악 못한 곳에서 철수하도록 이렇게 중재안이 돼 있어요. 근데 푸틴은 그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 이런 데를 자기네들이 갖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해결되기가 좀
쉽지 않은데 트럼프 입장에서 푸틴을 설득하거나 푸틴에게 좀 줄 수 있는 당근이 뭐가 있을까? 현재로서는 좀 마땅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미국의 중재는 종전을 이끌 수 있다고 보시나요? 결정적인 어떤 중재자,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이런 역할로서는 지금 미국의 역할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게 중동이라든가 뭐 다른 지역처럼 정말 미국의 힘에 의해 가지고 꼼짝 못하게 누를 수 있는 양측이다 이러면 벌써 종전에 합의를 했겠죠. 그렇지 않으면 또 트럼프가 난리가 났을 테니까. 근데 푸틴이 사실 트럼프의 압박에 의해 가지고 뭐 전쟁을 끝내고 안 끝내고 이럴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이 종전 협상에 임하는 이런 자세를 보면 당장 우리가 뭐 끝내는 우리가 역할을 해볼 게 이게 아니라 전쟁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면서 결국은 종전으로 가는 이 길목에서 좀 그쪽으로 계속 유도를 하려는 이런 역할에 만족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는 미국이 제시하고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어느 정도 수용 의사를 밝힌 이 수정안을 푸틴이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 하는 거에 따라서 이 전쟁의 종전 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유조선을 직접 공격하며 전장을 해상으로 넓힌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게 상징적인 공격이라든가 뭐 어떤 단순한 타격을 주는 이런 게 아니라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이라든가 러시아의 국가 재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좀 손상을 주겠다는 의도가 강합니다. 지금 사실 그림자 선단이라 그래서 러시아가 이제 제재라든가 이런 상황 때문에 해외 국기를 단 러시아 유조선을 많이 운항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까지 우크라이나가 지금 드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정말 멀리까지 날아가서 타격을 하고 심지어 최근에는 뭐 잠수함까지 수중 드론으로 폭발을 시키고 함정까지 폭파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 최근에 보면은 또 항구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공략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유조선 또 해운 이런 것들이 러시아의 국가 예산 또 재정 특히 전쟁을 위한 어떤 물자라든가 군비를 지원하는 어떤 조달하는 핵심 창구라고 보고 그거를 끊어가지고 러시아가 계속 전쟁을 수행해 나갈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해서 전쟁을 장기화할 이런 거를 좀 끊어내려는 거 이런 의도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 사실 우크라이나가 많이 당했죠. 우크라이나가 그동안 먹고 살아온 게 그 곡창지대에서 나는 곡물을 해외에 수출해가지고 먹고 살았는데 그 수출항 중에 아주 유력한 항이었던 오데사 항을 러시아가 개전 초기부터 계속 폭격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해외 곡물 수출선이 꼼짝 못하고 나가지 못하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젤렌스키 또 우크라이나 입장에선 거기에 대한 보복, 너희도 한번 당해봐라 이런 식의 아마 타격을 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쟁이 해상으로까지 번졌는데 러시아와 유럽까지 얽힌 새로운 확전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게 확전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러시아를 상대로 해서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나토라든가 EU라든가 유럽연합까지 여기 가세를 하게 되면 사실 푸틴이 개전 초기에 좀 슬쩍 꺼냈던 게 있어요. 국제 비난 여론 때문에 넣었지만 바로 핵무기입니다. 핵을 쓸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게 뭐 전략 핵이나 이런 수준이 아니고 소규모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전술 핵이라든가 이런 걸 꺼낸다 그래도 자칫하면 지금 우크라이나 수준이 아니라 뭐 EU라든가 나토까지 여기에 개입하게 되면 푸틴으로 하여금 핵을 쓸 수 있는 명분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마 피하려고 적당한 선에서 관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EU라든가 유럽연합이라든가 아니면 나토 쪽에서도 사실 이 전쟁 상황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넘어서 나토 지역이라든가 뭐 폴란드라든가 이런 쪽으로 침공해 들어오는 이런 미래의 어떤 위협에 대응하는 차원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가시화되지 않도록 우크라이나 전선 쪽에서 대체로 상황을 관리하고 매듭하려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어떤 전선을 확대하게 한다? 이런 부분은 좀 생각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럽이나 EU라든가 나토가
사실 직접적으로 자기네들이 나서서 싸우는 거는 좀 상상하기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지금 러시아와 싸우고 있는 거를 지원하고 관리하고 이런 차원에서만 봐도 뭐 지금 현재로서는 확전 위험보다는 미국의 중재안을 결국은 받아들여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종전으로 가는 이런 그림이 그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3년 반 전쟁을 치른 지금 러시아 경제와 푸틴 체제는 어느 정도까지 몰린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초기에는 군수 경제 힘을 받아서 러시아가 되게 좋았지 않습니까? 원래 모든 그 전쟁의 초기에는 그 전쟁을 일으킨 국가, 특히 이제 그 군수 분야의 군수공업 분야가 이제 견인을 해주기 때문에 경제가 아주 화랑을 띱니다. 한 2, 3년, 3년에서 뭐 길게는 한 5년까지. 근데 그게 지속되기는 어렵겠죠. 지금 러시아는 가장 큰 문제가 인력이 빠져나간 부분. 개전 초기에 푸틴이 이제 징집을 시작하니까 60만 명의 청년들이 해외로 빠져나갔어요. 그 빠져나간 병력들, 군인들, 이 예비 병력이죠. 이 인원들이 사실 러시아에서 상당히 엘리트고 좀 산다는 집안의 애들이니까 빠져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가 지금 전후에도 한 2, 300만 명의 인력이 부족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에는 지금 전쟁 기운을 느낄 수 없을 정도의 뭐 이런 흥청이는 느낌도 있다 그러는데 거기에 보면 모스크바의 뭐 나이트클럽이나 이런 데 보면 남자 청년들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뭐 60만 명, 100만 명이 전선에 나가서 죽거나 다쳤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정말 멀쩡한 청년들 다 이제 어려운 상황에 봉착한 이런 게 장기적으로 보면 러시아 경제에도 좋지 않은 이런 영향을 미칠 겁니다. 사실 러시아 경제가 이제 지금 좀 쇠퇴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여러 가지 빨간불이 켜지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푸틴으로서도 이 전쟁을 계속 지속할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좀 그 의문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되면 미국의 중재안을 푸틴도 수용을 하는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2026년에는 과연 러우 전쟁 종전이 가능할까요? 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하기에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너무 지쳤어요. 그리고 미국이나 국제사회의 중재안도 이제 회를 거듭하면서 점점 더 종전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도 내부적으로 되게 압박을 받고 있어요. 원래 작년 3월에 임기가 끝났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전쟁 때문에 러시아의 침공 때문에 우크라이나 자체가 지금 계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의 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미국도 계속 압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러시아도 지금 종전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게 전쟁이 끝나면 빨리 대선을 해가지고 젤렌스키 좀 나가라는 거죠. 그리고 그 젤렌스키가 이제 최고사령관으로 임명했다가 해임한 그 장군, 지금 영국 대사로 있습니다만 거기가 지금 압도적인 지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우크라이나의 레짐 체인지 이런 거는 국제사회가 좀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들 또 러시아 입장에서는 어떤 경제적인 문제들 이제 러시아의 경제가 자칫하면 붕괴할 수 있는 상황 이런 한계 상황을 좀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종전으로 접어들 것 같고 트럼프가 2025년 노벨상을 놓쳤잖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도전을 하는 이런 상황이고 2026년 11월에는 또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보면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전 종전에 정말 올인을 할 것 같거든요. 결국은 뭐 트럼프의 이런 강권에 못 이기는 척 하면서 젤렌스키, 그 다음에 푸틴이 종전협정에 서명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최근 미국이 26년에 국방수권법을 발효한다고 하는데 이 법은 무엇이고 주한미군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국방수권법이라는 게 이제 NDAA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1년마다 미국이 이제 국방과 관련한 예산이라든가 정책 방향 이런 것들을 담아가지고 1년마다 발표하는 연례 보고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물론 국방예산법이 또 따로 나옵니다. 그래서 예산을 실제 집행하는 거는 그 법에 담기지만 대체적으로 예산은 이렇게 써야 돼.
또 정책은 이렇게 가야 돼 하는 거를 딱 규제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관심이 가는 게 지금 한국에 있는 28,500명의 주한미군을 그대로 유지해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의회가 예산을 승인해 줬더니 그 예산을 가지고 주한미군 감축하는 데 쓴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의회 차원에서 또 국방수권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 행정부가 임의대로 주한미군 줄여야지 뭐 이런 것들을 못하게 규제하고 있다는 게 핵심적이고요. 예산 한도, 또 주요 정책 방향, 그리고 뭐 각종 군사 프로그램하고 국방에서는 사실 무기 도입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이제 못 받고 있습니다. NDA가 밝힌 그 예산안에 따르면 미국의 2026년 예산이 9,010억 달러예요. 1,306조로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우리가 뭐 미국을 천조국 하잖아요. 군사비로 1,000조를 쓴다 그랬는데 벌써 이게 1,300조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28,500명의 주한미군 어떤 그 유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내용을 보면 미국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또 한국과 같은 동맹국하고 협의를 해야만 주한미군을 줄일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대규모 감축, 철군 가능성 이런 부분을 좀 낮춰놨다는 게 우리한테는 좀 안심할 수 있는 대목이고요. 미 의회가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문제를 갑자기 뭐 손을 댄다거나 방위비 분담 부분을 우리한테 너무 압박한다거나 또 전작권 전환 협상 뭐 이재명 정부가 이제 임기 내에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나치게 과도하게 나가는 거를 이 국방수권법으로 다 규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국방수권법을 발효한다는 건 주한미군을 단순한 한반도 방어가 아닌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핵심 자산으로 확정했다는 신호로 봐도 될까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사실 행간에도 많이 드러나고요. 일부 뭐 문구에서는 노골적으로 좀 암시를 하고 있어요. 미 국방장관에 대한 어떤 너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게 이 국방수권법에 나오는데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과의 어떤 전략 경쟁 여기에서 지역 동맹들과의 관계를 좀 잘 유지해라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강화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과거 이제 아태 지역이죠. 이 지역에서 중국하고 지금 우리가 전략적으로 맞서고 있는데 여기에 맞서려면 한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있는 그 국가들하고 잘해라. 국방장관 네가 이걸 잘해야 돼. 이런 거를 명시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굳이 주한미군이 한반도에만 국한돼서 북한의 어떤 전쟁 억제력에만 한다면 이런 조항을 넣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국방장관 차원에서 이미 이 주한미군을 중국에 대항하는 어떤 전략 자산으로 이용하는 것을 전제를 깔고 있는 게 이 국방수권법의 이번에 특징이고요. 또 하나는 상하원도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주한미군 감축이 한미일 안보와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방어태세 그리고 한반도 밖의 작전 능력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평가해라 이렇게 하는데 이 주한미군이 한반도 밖의 작전 이런 부분이 언급이 되고 있는 게 이제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 2000년대 초반에 이미 주한미군을 이라크전이라든가 뭐 이런 데 활용할 수 있도록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아주 그럴듯한 말로 사실은 실제 주한미군을 그쪽으로 빼갔어요. 뭐 스트라이커 여단이라든가 이런 기동성 있는 이런 여단들을 빼갔었고 그리고 더 뭐 우리 입장에서는 좀 그런 게 주한미군이 사실 빠져나가고 들어오고 해도 우리가 정확하게 그 숫자를 파악 못합니다. 이 사람들이 뭐 인천공항 통해 가지고 입국 절차 밟고 나가는 게 아니라 대형 수송기라든가 함선 타고 나가는데 그걸 우리가 일일이 몇 명 나가나 헤아릴 수가 없거든요. 전적으로 이제 미군의 고유 권한이고 얼마 있다.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러면 그렇게 유지되고 있다. 우리는 그냥 받아들일 뿐이죠. 근데 앞으로 이제 이 전략적 유연성이라든가 과거에는 뭐 동북아 균형자, 균형군, 기동군 이런 식으로만 얘기가 됐는데 이제는 중국이라든가 또 대만 문제라든가 다른 지역의 영내 어떤 안보 문제에
주한미군이 동원되거나 차출될 수 있는 가능성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반도를 중심에 둔 지도를 공개했는데 더 이상 북한 방어용이 아니라 중국을 직접 압박하는 핵심 축으로 생각한다고 봐도 될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한반도 지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고 보면 저쪽 태평양이라든가 이런 바다 쪽으로 쫙 나가는 모습 보면서 이렇게 거꾸로 놓고 보니까 시원하다 뭐 이렇게 했는데 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이거를 강원도 동해안 쪽을 위로 놓는 방향으로 딱 놓고 항상 보고 있더라고요. 그걸 이제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밝혔는데 이렇게 놓고 보면은 또 러시아가 동해 쪽으로 진출하는 거를 이렇게 탁 막고 있는 느낌이 나오고요. 중국이 서해 쪽으로 진출하는 거를 또 이 한반도가 이렇게 막고 있는 거기에 이제 주한미군이 있는 이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도를 브런슨 사령관이 내놓으면서도 또 한국에 대한 얘기를 한마디도 안 했어요. 북한에 대한 얘기도 전혀 안 하고 오로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견제만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한미군 사령관이 이렇게 하는 거는 중국과 러시아를 주요 억제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거를 의도적으로 한국의 기자들 앞에서 좀 드러낸 건 아니냐, 이런 해석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브런슨 사령관의 얘기 중에서 이 주한미군 또 한반도를 전략적 중심축, 뭐 피벗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도 놀라운데 고정돼 있는 항공모함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한반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항모 전단의 하나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거기에 이제 주한미군 또 한국군이 있는 이런 모습을 이제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도태평양 전체 작전에서 주한미군이 어떻게 활용될 거라는 걸 좀 암시를 한 것 같아요. 중국 견제, 러시아 견제, 거기에다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게 될 경우에 주한미군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사실상 저는 뭐 확실한 얘기를 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고 있고, 기존의 북한 억지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인태 지역의 어떤 안보 상황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전략적 유연성을 갖췄다, 이렇게 좀 선을 그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보면 한국의 주둔한 주한미군 존재 자체가 중국 전략의 최대 고민거리로 봐도 될까요? 뭐 단일하게 이게 최대 고민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겠고요. 다른 문제, 한국과 일본에 대한 어떤 그 중국의 인식 문제, 이 중에서도 특히 이제 한미일이 군사적으로 이제 동맹 관계를 갖고 뭐 합동 훈련을 하고 이러는 부분이 제일 성가시겠죠. 그리고 중국이 무엇보다도 관심 갖고 있는 이제 대만 문제, 이 부분에서 또 어떻게 할 건가 하는 요소가 있고요. 미일 동맹 이런 부분들, 그래서 복합적인 어떤 위기 요소,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안보 위해 요소, 관리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총괄해서 아마 중국은 보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뭐 미군이 한반도에 상시 주둔한다는 거, 이게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실은 북한의 어떤 급변 사태가 생기거나 이래가지고 만약에 북한 체제가 무너지고 한미연합전력이 한반도의 통일 국가, 통일 대한민국을 형성하게 된다 이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그거보다 큰 악몽이 없을 겁니다. 압록강, 두만강을 연해서 주한미군과 바로 마주하게 되는 이런 상황 때문이거든요. 사실 위기 시에 위기가 어떤 발생할 경우에 주한미군이 이제 대만 문제라든가 또 서해 동북 삼성 인근까지 이렇게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부분을 중국은 엄청 좀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보고 있고요. 이 국방수권법이나 이런 데 나와 있는 주한미군의 역할, 이런 부분을 두고 한국도 물론 긴장을 하고 촉각을 세우고 분석을 하고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 뭐 일본까지도 아마 좀 신경을 바짝 쓰고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대만에서 군사 충돌이 발생한다면 주한미군은 자동으로 개입 구조에 들어가는 위치에 있는데 중국이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게 아직 자동 개입까지는 뭐 완전히 이렇게 제도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건 물론 이제 주한미군을 운용하는 주한미군 사령관이라든가 아니면 워싱턴의 뭐 펜타곤의 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겠죠. 군통수권자인 트럼프의 결정이 중요할 거고요. 근데 중국도 사실 미국의 어떤 동맹국과 전면적으로 뭔가 부딪힌다?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상정하기 힘들 것 같아요. 자기네들이 뭐, 독자적으로 이렇게 작전을 하면서 대만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걸 압박하거나 이럴 수 있는데, 그거를 넘어가지고 미국, 일본, 한국과 어떤, 전면적인 충돌을 한다? 이런 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중국도 지금 뭐 무역전쟁에서만 보더라도, 중국이 여기서 더 이상 이제 미국하고 대립각을 세우거나 국제사회에서 뭐 제재를 받는다든가 이런 상황이 되면 중국 입장에서도 시진핑 입장에서도 자기 리더십뿐만 아니라 중국 정치 경제 전반에 큰 타격이 올 수 있거든요. 이런 리스크를 저는 뭐 감내할 이유가 전혀 없을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주한미군도 사실은 뭐 인도 태평양 전력의 일환이다 이렇게 미국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되게 신경이 쓰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견제하기 위해서 뭐 서해 쪽에 함대라든가 항공모함 운용이라든가 신형 또 전투기라든가 이런 전력들을 배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전면 침공을 해가지고 그런 중국이 한미일 특히 뭐 미군의 어떤 전력을 완전히 제압하고 물리칠 수 있느냐?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아마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쪽, 이런 쪽으로만 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한국이 현재 미중일 전략 경쟁 속에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하면 좋을까요? 이미 뭐 과거에 안미 경중, 안보는 미국과 하고 경제는 중국과 한다는 이거는 낡은 패러다임이 돼 버렸죠. 안보는 역시 뭐 미국하고 강화를 하면서 특히 일본하고의 관계가 이제 중시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미일 군사 동맹 이 부분을 중심축으로 둬야 되는 거는 뭐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도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뭐 부인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고요. 핵 잠수함을 우리가 보유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정확히 어떻게 보면 미국의 그 가려운 것을 좀 긁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과 특히 중국을 우리 한국이 견제하려면 디젤 잠수함 가지고는 어렵다. 핵 잠수함 필요하다. 이러니까 트럼프가 거기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잖아요. 중국 견제? 그렇다면 줄게. 이런 식으로 즉각적인 반응을 하는 거 보면 뭐 한국이 어떻게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필요하는 것을 적시에 이렇게 제시를 해주면서 끌고 가느냐 이런 전략이 중요할 것 같고요. 경제, 기술, 외교 이런 측면에서는 중국만 가지고는 중국 일변도에 이거는 안 되고 이제 공급망 다변화 뭐 이런 차원에서도 아세안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다른 뭐 EU라든가 이런 쪽하고 좀 협력을 해가지고 다변화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칭 전략이라고도 그러는데 조건부 균형 전략 이런 것들을 좀 취해 나가는 게 좋겠고 안보 측면에서는 뭐 미국하고 해가지고 좀 우리가 북한 핵의 위협에 대응하는 확장 억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대응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이제 중요해지겠죠. 그리고 중국을 사실 우리가 견제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대통령도 얘기는 했지만 이거 너무 노골적으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굳이 뭐 중국을 자극해 가면서 너희들 우리가 미국과 힘 합쳐가지고 포위할 거야, 배제할 거야 이렇게 하다가는 과거에 이제 사드 사태로 빚어졌던 한중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지속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프트 밸런싱 뭐 좀 중국에 대한 견제 이런 것들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지만 또 미국 편에 설 수밖에 없지만 결국은 중국과도 좀 소통을 하면서 이런 전략적인 균형을 가져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의 지혜가 필요로 하는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2026년에도 더욱 좀 신박한 정보 그리고 날카로운 해설 또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